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방 고을의 흉년과 윤만석. 조선 후기, 민심이 거칠고 살림이 팍팍하던 때였다. 남부의 작은 고을 역시 흉년과 역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쌀독은 바닥을 보였고 젊은이들은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등졌다. 남은 이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그 속에서 인정이나 체면 따위는 사치였다. 그러나 유독 이 고을에서 체면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사는 노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윤만석이었다. 윤만석은 한때 융성했던 양반가의 장손으로 몰락한 가문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엄을 지키려 했다. 그는 가난을 나태의 증거라 여겼고 떠돌이를 짐승처럼 대했다. 특히 동냥하는 아이들을 보면 돌을 던져 쫓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니 동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조차 그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의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그 누구도 그에게서 따뜻한 인정이나 작은 연민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고을에서 가장 고집 센 노인이라 불렀다. 윤만석에게 있어 세상은 오직 양반과 상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었다. 그는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이더라도 가문의 명패를 잃을까 두려워 손에 흙 한 줌 묻히는 일도 수치로 여겼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으나 그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추악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낡은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을을 거닐었지만 그 시선은 늘 땅바닥이나 자신의 발끝을 향했다. 혹여나 자신보다 못한 자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웃기보다는 경멸했다. 저리도 고집스럽게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윤만석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지 못하는 척했다. 아니,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가문이 쇠락을 막지 못한 죄책감과 그 죄책감을 체면이라는 단단한 갑옷 속에 숨기려는 자기 합리화의 소리만 가득했다. 그의 삶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직 선대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만 잠시 무릎을 꿇을 뿐이었다. 윤만석의 고집은 특히 마을 어귀를 배회하는 거지나 떠돌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그들이 고을의 기강을 해친다고 믿었고 자신의 깨끗한 삶의 영역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다. 저런 굶주린 것들은 게으름의 산물이다. 제때 일할 생각을 않고 남의 인정에 기대어 살려는 도둑놈 신보를 가졌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내뱉었다. 사람들이 흉년 탓이라며 변명할 때도 그는 듣지 않았다. 그에게 굶주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약함의 징표일 뿐이었다. 그의 집 주변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거지들이 그의 담벼락 근처에 기대어 앉거나 그의 뜰에 떨어진 낙과라도 주워 먹을까봐 그는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물을 뿌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쌀 한 줌을 나누어 주자고 권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의 체면이 저런 것들과 엮이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그의 고집은 단순한 인색함을 넘어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고을 어귀에 한 거지 아이가 나타났다. 10살 남짓한 아이는 다른 떠돌이들과 달랐다. 국어를 하면서도 눈빛이 깊고 침묵이 길었다. 아이의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 태도는 어딘가 조용하고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듯했다. 사람들은 아이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윤만석은 아니었다. 윤만석은 아이의 조용한 눈빛에서 오히려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것은 아이의 동선이었다.
아이는 굳이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윤만석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아이는 동량을 요구하지도 시끄럽게 울지도 않았지만 늘 윤만석의 시야에 잡혔다. 윤만석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으나 며칠이 지나자 이 모든 것이 의도된 침묵의 도발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이를 유독 거칠고 모질게 쫓아냈다. 다른 거지들에게는 소리만 질렀지만 이 아이에게는 돌멩이를 들었다. 윤만석은 이전에 거지 아이들을 쫓아낼 때 느끼지 못했던 이유 모를 불편함에 시달렸다. 이 아이는 쫓겨나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깊은 눈빛은 윤만석이 돌멩이를 던지는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당신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할지언정 내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윤만석은 그럴 때마다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양반의 위엄을 지키려는 자신의 행동이 겨우 10살짜리 거지 아이의 침묵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썩 꺼지지 못할까? 내 더러운 발길이 이 양반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윤만석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아이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다음 날 해가 뜨면 어김없이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뿌리가 박힌 작은 나무처럼. 윤만석은 그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의 체면과 고집이 이름도 모르는 작은 아이의 그림자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기분이었다. 윤만석은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더욱 가혹하게 대했다. 그는 문지기에게 아이가 보이면 즉시 몽둥이로 위협하라고 명령했다. 겨울은 지났으나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아침, 윤만석은 일부러 문을 열어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끓는 물을 쏟아낼 것처럼 위협하며 아이를 기어이 마을 밖으로 몰아냈다. 내 놈이 이곳에 머무르는 한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윤만석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고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다. 아이의 마른 등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움츠러들었으나 끝내 뒤를 돌아보거나 흐느끼지 않았다. 윤만석은 아이의 뒷모습에서 문득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자신의 가문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런 천한 것들과는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독였다. 고을 사람들은 윤만석의 잔혹함에 혀를 내둘렀다. 다른 떠돌이들은 욕설을 하거나 울부짖으며 쫓겨났지만 그 아이는 달랐다. 아이는 굶주림과 모욕 속에서도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낡은 책종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조용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지일지언정 당신들처럼 추하게 살지는 않는다. 하루는 마을 안악이 불쌍하여 아이에게 밥 한 덩이를 주려 했으나 윤만석의 매서운 시선에 차마 건네지 못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괜찮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슬픔과 자존감을 담고 있었다. 윤만석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고 아이의 그 알 수 없는 침묵하는 품위에 더욱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에게 품위는 오직 가문과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 되었다. 장터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대신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다. 윤만석은 낡았지만 깨끗한 장옷을 입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장터로 나섰다. 그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주인과 흥정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늘 죗값을 지불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양반의 미덕이었다. 거지 아이는 장터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구걸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흘리는 곡식 알갱이나 떨어진 떡 조각이라도 주워보려는 듯 조용히 바닥을 살폈다. 그의 모습은 다른 동냥꾼들과 섞이지 않고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윤만석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저놈이 또 내 눈앞을 더럽히는구나. 그는 빨리 장을 보고 이 불쾌한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구장. 낡고 부러진 노쇠 비녀. 윤만석이 장터 한쪽에서 약재를 고르고 있을 때였다. 아이가 다른 상인이 놓아둔 집신 무더기에 걸려 넘어졌다. 아이는 황급히 일어나 집신을 주워 담았으나 그 순간 아이가 품고 있던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천이 펼쳐지면서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부러진 지 오래되어 색이 바랜 노쇠로 만든 낡은 비녀의 한쪽이었다. 윤만석의 시선이 그 비녀에 고정되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비녀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다. 10여 년 전 젊은 시절 신분을 속이고 만났던 한 여인에게 자신이 건네주었던 비녀와 똑같았다. 여인은 가난했지만 마음이 곱고 아름다웠다. 윤만석은 호기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떨어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황급히 비녀를 주워 다시 품에 숨겼다. 낡은 비녀를 보는 순간 윤만석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젊은 날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마을의 하층민 여인 소월과 인연을 맺었다. 소월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윤만석에게는 고단한 체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그녀에게 귀한 비녀를 선물하며 언젠가 널 호적에 올릴 날이 올 것이다라고 거짓 맹세했었다. 그는 그 여인과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질까봐 늘 불안에 떨었으나 소월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었다. 그 비녀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징표이자 윤만석이 잠시나마 양반의 굴레를 벗어 던지려 했던 희미한 약속이었다. 지금 이 비녀가 거지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러나 가문의 눈총과 주위의 압박은 윤만석을 짓눌렀다. 체면을 잃는다는 공포는 사랑의 감정을 압도했다. 결국 소월이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윤만석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맹렬했던 자기 합리화를 떠올렸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문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저 아이에게도 양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잔혹하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는 스스로를 속였다. 그는 소월에게 돈과 함께 그 비녀를 들려주며 아이를 외가로 보내 평생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라고 명령했다. 그 비정함이 지금 10살 남짓한 거지 아이의 손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아이가 외가로 보내진 후로는 소월의 소식도 끊었다. 그렇게 3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자신의 죄를 체면이라는 단단한 벽 뒤에 가두어 놓았다. 그날 이후 윤만석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엄숙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면 짜증을 냈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비밀을 아는 양 경계했다. 윤만석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마른 몸과 침묵하는 눈빛, 그리고 그 비녀.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그에게 속삭였다. 네가 버린 자들의 고통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고집과 체면 때문에 평생을 잃어버린 아들의 삶, 그리고 이제 그 손자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공포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체면의 망령은 그에게 아니다라고 속삭였지만 심장은 맞다고 소리쳤다. 다음 장날 피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거지아이가 장터 한 귀퉁이에서 쌀 한 줌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 사실 아이는 상인이 실수로 흘린 쌀을 줍고 있었으나 흉년으로 예민해진 상인은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저놈의 거지 새끼가 감히 남의 재물을 탐해? 이 고을 기강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보겠다. 상인의 고함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아이는 억울함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나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다. 상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를 잡아 넘어뜨리고 매질을 시작했다. 매질 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흉년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그 순간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윤만석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매질 소리가 그의 귀를 찢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매질 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 전 그가 외면했던 아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윤만석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체면과 고집의 벽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내 죄를 내 손자가 대신 받고 있구나. 윤만석은 낡은 지팡이를 짚은 채 미친 사람처럼 군중 속으로 달려들었다. 멈추시오. 당장 몽둥이를 내려놓으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장터 전체가 침묵했다. 상인은 당황하여 몽둥이를 든 채 윤만석을 노려보았다. 윤영감, 이 거지놈을 아시오? 도둑질을 하는 천한 것을 왜 막으시오? 윤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 앞에 섰다. 그는 평생 천대했던 거지 아이를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윤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다. 내가 이 아이의 사정을 안다. 이 아이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고집 센 윤만석이 평생 피했던 천한 거지 아이를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선 것이다. 이 광경은 고을의 천지개벽과 같았다. 상인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고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윤영감이 미쳤구먼. 귀신이 씌었나 봐. 윤만석은 자신을 향하는 수많은 시선,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체면의 잣대들을 무시했다. 그는 아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고 상인에게 쌀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며 돈주머니를 던졌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순간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책임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더라도 이 아이를 다시는 외면할 수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윤만석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아이는 맞은 충격과 낯선 보호에 멍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윤만석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그는 꼿꼿했던 허리를 굽히고 거지 아이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양반으로서, 고을의 어른으로서 그는 스스로의 체면과 고집을 꺾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낡은 신념에 대한 장례식이었다. 윤만석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다. 고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 윤만석의 삶은 두 가지의 모순으로 채워졌다. 그는 아이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양반의 고집과 사람들의 입방아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아이가 묵을 만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했고 저녁에는 따뜻한 죽을 끓여 몰래 가져다 주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거나 다른 떠돌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조짐이 보이면
그는 어김없이 그 앞에 나타나 묵묵히 서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윤 영감이 정말 미쳤어.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 거짓똥을 치워주고 있으니. 그러나 윤만석은 그들의 말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오직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개인적인 고행이라 여겼다. 그는 아이를 부르지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아이의 뒤를 지켰다. 아이 역시 윤만석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윤만석은 아이가 자신의 손자임을 확신하기 위한 마지막 증거들을 찾았다. 만석은 사람을 시켜 아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소월은 만석의 마을과 가까운 외가에서 아이를 낳아서 반듯하게 키워냈다. 자신이 이름 지어준 형서가들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그리고 예쁜 처자와 결혼을 하여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형석은 마을 창고지기에 누명을 쓰고 집이 불태워졌다. 형석의 부부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자신의 손자 지금의 거지 아이였던 것이었다. 그 아이는 소월의 손에 맡겨져 키워졌으나 몇 개월 전 소월마저 병으로 죽었다. 소월이 죽으면서 남긴 비녀를 갖고 있는 아이 자신이 소월에게 남긴 비녀가 첫 번째 증거였다면 두 번째는 아이의 어깨에 남은 흉터였다. 어느 날 아이가 찬물에 몸을 씻는 것을 몰래 보았을 때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둥근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형석이 불에 타고 있는 집에 들어가 아내와 아이를 구하려다가 간신히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중에 부인과 형석은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쓰러지고 아이를 구하면서 아이 또한 어깨에 큰 상흔을 입었다고 했다. 결정적인 세 번째 증거는 아이의 잠꼬대였다. 어느 추운 밤 아이가 웅크리고 잠든 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아이는 옅은 숨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로 형석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다. 윤만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윤만석이 거지 아이를 비유한다는 소문은 결국 고을 유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양반 체면을 중시하는 유지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 윤 영감, 노망이 드셨소? 저런 천한 것을 가까이 하면 고을의 품격이 떨어지오. 당장 아이를 내쫓으시오. 유지들은 윤만석의 집으로 몰려와 윽박질렀다. 윤만석은 그들의 낡은 도포와 굳은 얼굴을 보며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체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지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 고개 숙임은 복종이 아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내쫓을 수 없다. 이 아이는 바로 내가 버린 소월의 아들의 아들, 즉 나의 손주이다. 이 모든 천류는 나의 과거 죄업에서 비롯되었다. 윤만석의 고백에 고을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의 과오와 체면을 지키려 아들과 소월을 버린 비겁함을 낱낱이 밝혔다. 나는 저 아이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다. 나는 평생 외면해온 나의 죄와 그 죄가 낳은 세월의 대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의 고백은 처절했고 그의 고집은 마침내 책임감이라는 숭고한 형태로 승화되었다. 윤만석은 그 길로 양반의 도포를 벗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낡은 기와집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이와 함께 고을 외곽의 작은 초가로 옮겨 살았다. 그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도 큰 소리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아이의 뒤에 서서 침묵하는 보호자가 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고집은 꺾인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도달한 아버지의 책임이었음을. 그의 삶은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의 작은 고을에서 체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노인 윤만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윤만석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며 동냥하는 아이들에게는 악명 높게 대했다. 그러던 중 한 거지 아이가 나타나고 윤만석은 그 아이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윤만석은 아이를 거칠게 쫓아내지만 아이는 그의 시야에 계속 나타나며 그의 고집과 체면을 흔들게 만든다. 장날이 되어 윤만석은 장터로 나가지만 거지 아이의 존재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힌다. 윤만석은 오래전 만난 가난한 여인 소월의 비녀를 보며 그리운 과거와 갈등하게 된다. 그는 소월에게 사랑을 맹세했으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후로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애쓴다. 결국 거지 아이가 처참히 맞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윤만석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매일 아이를 몰래 도와주며 자신의 손자임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계속한다. 추운 밤, 아이가 꿈꾸며 만석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윤만석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고을 유지들이 윤만석에게 아이를 내쫓으라며 압박했지만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며 과거의 죄 결과임을 고백한다. 윤만석은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아이와 함께 가난한 이웃과 살게 되며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진정한 품위를 찾는다.